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강의하신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1장을 마치고 텍스트의 2장, 형성적 요소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씩 앞에서 조금 봤는데 그 앞의 내용은 1절의 내용으로 그 제목이 영원한 객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는 전통 철학의 본질, 이데아, 형상, 다양한 이른바 명칭으로 불려왔던 존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화이트헤드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이 영원한 객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수한 가능태다. 그래서 현실적 세계의 존재들의 특성을 규정하는 어떤 한정의 요소로서 이 현실적 세계에 개입한다. 예. 이 정도 얘기까지 아마 제가 해설로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영원한 객체가 중요한 개념인데 그냥 객체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영원한이라는 개념을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죠. 여기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 초월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을 초월했다는 말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변화의 세계 속에 변화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개입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생성의 철학을 해서 무궁무진 다 변하는 건 아니고 그 변화를 결정하고 주도하는 불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객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의 존재가 현실 세계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합리적 언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 근거가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 초월적인 또는 변화 초월적인 불변한 이런 존재를 지칭하기 위해서 함축적으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수로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실 계획이신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그 얘기를 더 하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객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조금 더 텍스트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영원한 객체가 어떻게 현실 세계에 개입하는가, 어떤 방식을 거쳐서,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을, 어떤 파악을 통해서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가, 그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럼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텍스트를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예. 지난 시간에 이 5-1, 그러니까 문단 5의 앞부분을 잠깐 이제 읽으면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하죠.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현실적 계기는 그 형상적 구조에서는 어떠한 미결정성도 갖지 않는다. 가능태는 적어도 현실적 계기에서 가능태입니다. 실현된 것으로 변해 있다. 현실적 계기는 어떠한 미결단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 완전한 결정적 사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고 좀 뭐라 그러나요? 낯선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현실적 계기는 현실 존재이죠. 궁극적인 사태로서의 살아있는 생성하는 존재 말이죠. 그 형상적 구조, 이거 형상적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거 쉬운 말로 바꾸면 자기를 생성하는 상태에 있는 존재, 그 구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뭡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때, 이때 형상적 구조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란 말은 상당히 딱딱한 표현이죠. 구성이란 말을 바꿔보세요. 구성. 스트럭처가 아니라 constitution. 구성. 그러니까 자기를 형상적으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 중에 있는 그런 현실적 계기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현실적 계기는 어떤 미결정성도 갖지 않는다. 미결정성, 아직 결정 안 된 어떤 특성이 없다. 다 결정되어 있다. 가능태가 장차 가능한 모든 것이 다 이미 실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계기 속에는 어떤 미결단성, 어떤 미결정성도 없다 말이죠.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과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 계기가 자기를 구성해 가고 있어요. 이 과정 중에 있어요. 생성의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프로세스란 말이죠. ING예요. 어떤 목적을 지금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건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결정적인 사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바로 뒤에서 보겠지만 영원한 객체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과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현실의 이런 구성의 과정과 이 과정 밖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도입부에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영원한 객체, 왜 영원한 말을 쓰나? 이건 과정 밖에 있단 말이에요. 시간 밖에, 그러니까 변화, 시간적 추이 또는 과정, 생성의 과정, 그 밖에 있는 것, 이걸 가능태라고 해요. 가능태 또는 뭐 순수한 가능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양한 국면에 진입할 수 있어요. 다양한 국면에서 과거에 실현될 수도 있고 지금 실현될 수도 있고 앞으로 실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자체로 보면 이건 어디에 실현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어디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무도 없어요. 그냥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친구는 뭡니까? 완전한 미결정성을 갖고 있어요. 결정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현실 세계 속에 내가 구현돼야 되는지가 그 자체로는 결정이 안 돼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순수한 가능태는 어떠한 결정성도 없다. 어떠한 결단성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흔히 기술이 됩니다. 현실적 계기 또는 현실적 존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 할 때 이 속에 순수한 가능성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 존재하는 가운데 특정한 생성을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순수한 가능태에 비해서 이 현실태 또는 현실적 계기는 상대적으로 온전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는 상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순수한 가능태인 영원한 객체에 비해서 그거와 대비시킬 때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게 좀 분명해져요. 다음 이어지는 문단, 5문단의 후반부. 그러나에서 역접으로 되어 있죠. 영원한 객체는 그 자신의 본성 속에 미결단성을 내포하고 있다. 순수한 가능태로서 어떤 특정한 사태에 들어갈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모든 존재가 그렇듯이 생성의 과정에 있어서의 가능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생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나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그런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들의 진입은 문제되는 현실의 한정성을 표현한다. 그것들이 현실 세계에 들어오면 그 현실 세계 속의 특정한 존재의 한정성, 특성을 표현한다. 어떤 성질을 표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자신의 본성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거기에는 그러한 진입의 가능태가 어떤 현실적 존재에서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드러나 있지 않다. 이거는 현실태의 한정성을 규정하지만 영원한 객체가, 근데 그걸 뽑아서 그 자체 놓고 보면 이게 반드시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는 특정한 현실 세계를 규정하는 특정한 성질이 되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자유로운 겁니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현실적 계기, 현실적 존재는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현실적 어떤 그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추상적인 형식으로서의 영원한 객체와 대비된다. 그래서 영원한 객체는 현실체와 달리 사실을 결정할 가능성으로 있는 것이지 결정된 사실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강의 중에
현실적 계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때 계획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기란 표현은 가끔 일상에서 쓰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구별돼서 계기란 말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건이 이렇게 결부되어서 특정한 시점에 뭐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국면, 그 어떤 시점, 그런 걸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화이트헤드는 그거를 조금 더 연장시켜서 확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조건들이 특정한 어떤 시점에 결부되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일으킬 때 그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거를 현실적 계기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나 뭐 어떤 조건들이 서로 결부되어서 만들어지는, 발생하는 어떤 사건,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현실적 존재와 현실적 계획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떻게? 예, 그거는 제가 두 표현을 쓰면서도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신을 말할 때 좀 더 분명히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진론이 남았으니까 간단히만 미리 말씀드리면, 현실적 계기는 이런 시간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존재들의 사건입니다. 그걸 현실적 계기라 부르고, 그런 시간적인 변화 추이와 얼마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사건적 존재, 이건 정확히 말하면 신입니다. 이런 존재는 현실적 존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의 철학에서 넓은 의미에서 현실적 존재가 있고, 여기가 있고 말이죠. 여기에 두 가지 이제가 있다. 하나는 현실적 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좁은 의미의 현실적 계기가 있다. 이렇게 현실적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걸 아우르는 말로 현실적 존재라는 말이 있는데, 현실적 계기와 대비될 때는 좁은 의미의 현실적 계기가 있습니다. 현실적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입니다. 요거는 시간적인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신은 비시간적 존재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간적 존재로서의 현실적 존재, 그거는 현실적 계기라 부르고, 비시간적 존재로서의 현실적 계기, 그것은 현실적 존재라 부른다. 말이 좀 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현실적 존재라 하면 시간과 관계없는 존재 사건, 이거를 말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바로 신입니다. 화이트헤드에게서. 근데 물론 화이트헤드의 신이 완벽하게 비시간적이진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비시간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적어도 시간적 세계의 현실적 계기들과는 좀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서 이 두 표현을 이제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구분해서 쓸 때는 항상 신이 문제될 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형식교서의 두 번째 절,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아마 보게 될 신과 관련돼서 이 얘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생성의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파란 사과가 빨간 사과로 생성해 가고 있을 때, 과연 그 사과 그 빨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적인 그 사물, 사과의 결단인지 아니면 영원한 객체의 결단인지 빨강이 된다고 하는 거. 예. 그 도대체 그럼 간단하죠. 빨강, 파랑, 이거는 영원한 객체죠. 예, 그렇죠. 한정성, 특성이란 말이에요. 특성을 규정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이건 가능태예요. 가능태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 자기 활동이 자기를 내 안에 함유하고 있지 못해요. 상당히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남이 선택해주면 비로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지니고 있지만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원한 객체가 중립적이다 한 말은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초월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결정 안 돼 있어가지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이놈은. 그러니까 빨간 놈이 나 사과의 성질로 빨강이 내가 한번 세상에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과가 빨갛게 되는 게 아니고 사과가 선택하는 겁니다. 난 이 순간에 파란색을 나의 특성으로 갖겠어 해가지고 파란색을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가 현실 세계를 이렇게 뭡니까 이제 컨트롤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의 존재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영원한 객체를.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여기 오면서 뭔가 생각을 해서 여기 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했던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 여기 왔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 생각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생각은 이 표현하자면 가능태고 순수 가능태, 영원한 객체고 여러분이 저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행동을 취한 건 현실 계기입니다. 현실 세계 존재이고.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는 스스로 이 세계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이 현실 세계 존재들이 계기들이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 계기에 의해서 그 영원한 객체에서 규정받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예. 이 정도 하고 다음 문단입니다. 어떤 특정한 현실적 존재로부터 추상된 하나의 영원한 객체는 여러 현실적 존재로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태이다. 그렇죠? 아까 저 위에서 설명했죠? 이렇게 어디든 갈 수 있단 말이죠.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는 열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든 간에 어떤 하나의 현실적 존재로의 진입에 있어 영원한 객체는 상당히 다양한 진입 방식의 가능성을 지니는데 이 가능적인 미결정성은 그 진입과 더불어 결정적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성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서는 이 말은 그냥 어떻게 적절한 것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는 이렇게만 이해하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 존재에 들어갈 때 그게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는 건 일단 문제 삼지 말고 일단 어떤 현실적 존재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영원한 객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강색은 자동차의 빨강색일 수도 있고 사과의 빨강색일 수도 있고 내 신발의 빨강색일 수도 있단 말이죠. 빨강색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계에 구현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적인 미결성, 그러니까 빨간색은 다양한 사태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이 개방성, 미결정성이 있었는데 그게 실현이 되면 구두의 빨간색이든 자동차의 빨간색이든 내 티셔츠의 빨간색이든 결정되죠. 이제 그 개방성은 없어집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가능적인 미결성, 이 가능적인 개방성은 그 진입과 더불어 그냥 특정한 사태의 특성으로 규정됨과 더불어 한정된다, 결정된단 말이죠. 더 이상 개방적인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죠. 가능성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이 실현된다. 이런 뜻입니다. 몇 천 문장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어떠한 특정한 현실 존재로부터 추상된 하나의 영원적 객체. 추상된, 뽑아 올려진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빨간 사과를 보고 빨강을 머리에 올리죠? 그럼 추상한 겁니다. 빨강을 추상한 거죠? 우리가 어떤 원형의 어떤 물건을 보고 원형을 머리에 떠올리죠? 그러면 그 물체로부터 원형을 추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뽑아서 따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추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뽑아낸 영원한 객체. 그것은 현실과 이제 유리됐죠. 그런 점에서 가능태가 됐다. 이겁니다. 여러 현실 존재에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태이다. 개방된 존재가 되었다면. 그러면 추상되기 이전의 존재는 그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 존재를 결정하는 결정적 존재로 스스로도 결정된 거죠. 그 현실 존재의 특성으로 한정 내지는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추상되면 일반적이고 개방적인 것이고 일반적 개방성을 지니는 것이고 구현되면 특정한 사태와 더불어 구현이 되면 그건 제한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가죠. 특정한 현실적 존재 속으로의 일정한 진입이 그 영원한 것을 비존재로부터 존재로 단순히 불러내는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결정성으로부터 결정성을 불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가능태는 실제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 현실적 존재가 회피해버린 여러 선택지들의 메시지를 계속 간직하고 있다. 첫 문장부터 봅시다. 특정한 현실적 존재 속으로 일정한 진입.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의 어떤 존재를 규정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이 이제 현실 속에 진입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현실 존재가 비존재였다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서 이 세계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존재로? 가능태로. 가능성으로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현실적 세계 속에 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에 갖고 있던 일반적인 개방성, 미결정성의 사태로부터 결정적인 것으로
옮아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능태는 실제가 된다. 이건 좀 지나친 말입니다. 가능태는 구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세계 속에 구현된다, 실현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빨강색이라고 한 것이 특정한 사과, 특정한 티셔츠, 특정한 신발 또는 특정한 자동차의 색깔로 구현돼,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그렇습니다. 구현된다. 그러니까 가능태는 이때 실제가 된다라는 말은 좀 과한 표현이고 구체적인 현실이 된다 또는 구체적인 현실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현실적 존재고 회피해버린 여러 선택지들의 메시지를 계속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과가 아까 사과 지금 그런 게 있었죠. 사과가 빨간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 빨간색이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냐. 제 답변은 사과가 빨간색을 선택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사과가 빨간색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빨간색을 선택한 사과의 그 어떤 일정한 그 과정은 뭘 함축하고 있냐니까 사과는 파란 것일 수 있다 또는 뭐 노란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능성들과 여전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영원한 객체를 이 세계의 현실 존재가 구현했다고 했을 때 그 구현된 성질은 그 구현되지 못한 성질들의 흔적을 나름대로 머금고 있다. 관계론적으로. 그런 얘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현실적 존재의 구조에 있어서 어떤 구성 요소가 지금 적색이지만 녹색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또 어떤 구성 요소가 지금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미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현실적 존재의 어떤 특정한 영원한 객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은 지금의 그것일 뿐 그것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자유로운 현실 존재의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2와 3의 얘기는 영원한 객체가 선택되어서 현실 세계의 특정한 현실 존재의 특성으로 구현되면 그 현실 존재가 그 영원한 객체가 가지고 있던 가능성, 그 개방성, 미결정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구식인 존재로 화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교수님, 가능태와 가능성은 같은 뜻인가요?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헷갈릴 수 있죠. 초심자들은 많이 헷갈릴 겁니다. 가능태, 가능성. 간단히 말하면 가능태는 존재론적으로 좀 좁은 의미이고 가능성은 훨씬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의미도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가능태라고 하는 표현은 현실체라고 하는 표현과 이렇게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철학의 용어들은 되게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의미를 갖는데 이렇게 서로 상관적으로 얽히면서 현실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지금 작동하고 있다, 현재. 작동 중이단 말이죠. 현재.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공간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특정한 시공간에서 작동 중이다. 벌어지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현실이라고 합니다. 생생하게 구현되어 있단 말이죠. 현실태. 분필 하얀색이죠. 현실태입니다. 하얀색의 영원한 객체가 이 분필이라고 하는 물질을 조각해서 구현되고 있어요. 이건 현실태입니다. 이 분필은. 가능태는 아직 작동 중이 않아요. 그러나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장차.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존재. 이건 작동 중인 존재. 존재 방식. 이건 앞으로 작동할 가능한 존재 방식. 이거를 가능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나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간다. 벌어질 사건이죠.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나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건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벌어질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사태,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태라고 합니다. 간단히 비교해보자면. 현실 속에 있다, 현실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있다. 그렇게 대비되는 표현에서 가능태입니다. 가능성은 이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가능성은. 이건 어떤 경우 가능하다 그러냐 하면
모순이 아닌 건 다 가능해요.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뭡니까? 양립 불가능한 것. 두 개가 서로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그런 거를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은 가능성과 대척점이 있어요. 모순이 아닌 건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란 말은 저 글자 그대로 창과 방패 얘기죠. 그죠? 어떤 방패 다 뚫는다. 어떤 창도 다 막아낸다. 둘 다 참을 수 없어요. 하나가 차면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에요. 그렇죠? 둘 다 참을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걸 모순이라고 그래요. 그건 가능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모순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모순 아닌 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하지 않은 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넓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은 것, 모순이 아닌 것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나는 태양에 착륙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우주선 타고 나는 태양으로 간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모순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 불에 안 타는 그 태양의 엄청난 온도도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고 그걸 타고 갈 수 있잖아요. 또는 반대로 태양은 내가 갈 때 마침 그 힘이 축소가 돼가지고 내가 딱 착륙하는 순간 태양이 한쪽으로 식어버릴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모순은 아니에요. 그죠? 단 이건 불가능해요. 나는 태양에 뭡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는 동시에 가지 않는다. 이건 모순입니다. 동시에 둘 다 참을 수는 없어요. 가거나 가지 않고 둘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건 모순이고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가능한 겁니다. 나는 하늘을 난다. 가능한가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셨네. 가능합니다. 하늘 나는 거. 근데 나는 나는데 날 수 없다. 이거는 모순이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가능성과 불가능성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가능성이라는 개념. 이거는 비교적 존재의 어떤 존재 방식을 일으키는 한정된 표현이고, 그래서 가능태와 가능성은 가능성이란 말 속에 이 가능이란 말은 같은 의미죠. 있을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이라는 뜻에서 같은데, 가능태란 말은 어떤 존재 방식, 특정한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거는 모순이 아닌 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문단입니다. 현실적 존재에 대한 파악, 즉 그 여건에 현실적 존재가 포함되어 있는 파악은 물리적 파악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영원한 객체에 대한 파악은 개념적 파악 또는 개념적 느낌이라고 부른다. 이 강의의 전문적인 용어를 하자면 개념적인 느낌이란 그 여건이, 그 객체가 영원한 객체인 느낌을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부정적 파악은 그 여건이 영원한 객체일 때 개념적이라고 부른다. 자,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물리적 파악과 별개로 영원한 객체를 그 대상, 그 객체라는 파악 내지는 느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본 강의의 첫 시간을 거치면서 앞부분에서 현실적 존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파악은 물리적 파악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 그게 하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그러면 그 텍스트를 찾아보시면 될 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이렇게 건너온단 말이죠. 이건 앞선 존재, 후행하는 존재. 그래서 이건 X, Y. 그렇죠? A, B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좀 뭐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과거의 객체인 현실 존재이고, 이건 주체인 현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악해서 자기 것을 삼는다. 그래서 이걸 물리적 느낌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또는 물리적 느낌, 물리적 파악. 그러니까 이미 현실적 존재 하나를 후속하는 존재가 객체로 삼아요. 이 객체 삼는 이 느낌을, 이 파악을 물리적 파악, 물리적 느낌이라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 계기, 현실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파악,
그건 물리적 파악이다. 그럼 개념적 파악은 뭐냐?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 가능성을 대상으로 하는 느낌 파악. 이거를 개념적 파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개념적 파악과 물리적 파악은 파악의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형식입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파악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파악으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물리적 파악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적 파악이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물리적 파악은 현실적 존재를, 현실적인 힘을, 존재를 그 대상으로 하고 객체로 하고, 개념적 파악은 영원한 객체를 어떤 특성 또는 어떤 가능성을 객체 또는 객체 또는 대상으로 하는 파악. 그걸 개념적 파악으로 부른다. 파악에는 가장 기본적인 종류의 두 가지 파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현실적 존재에 대한 파악인 물리적 파악과 영원한 객체에 대한 파악인 개념적 파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교수님, 물리적 파악에서 물리적이라는 말을 물질적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흔히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와 대비되나요? 물질은 흔히 철학에서 정신과 대비돼요. 신체와 정신, 영혼, 이런 말 하죠. 대비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 물리적이란 말은 이제 개념이란 말과 이제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건 화이트헤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는 적어도 화이트헤드가 보기에 이거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건. 이건 현실적 존재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특성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에 불과해요. 상당히 표피적인 겁니다. 표피적. 정신과 신체라는 건. 이 존재의 근원적인 성격 또는 어떤 특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빚어내는 표피적 특성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걸 따로 떼어놓고 보면 흔히 우리가 물체하는 물질 말이죠. 이것도 따져 보면 그 안에 다양한 현실적 존재들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서 생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현실적 계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생성을 이어가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앞서 조건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재현을 해내요. 그래서 변화가 아주 적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물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들이 이렇게 반복보다는 이렇게 변이를 해요, 자꾸. 이게 원이었다면 변이를 한다면 이렇게. 그래서 자꾸 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창조적으로 변이하는 이런 성격을 지닌 이런 집합물을 정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든 정신이든 다 현실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물질은 어떤 경우에 물질이라고 그러느냐? 그 내부에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생성을 이어가는 경우에 그런 계기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물질이라 부르고 이게 변화가 아주 급격해서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자꾸 상적으로 이렇게 발랄하게 튀어다닐 때 변이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날 때 이런 존재들의 집합을 우리는 정신이라 부른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바꿔보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강의를 듣는 동안 몸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저 양반 뭔 헛소리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말 제대로 들었나? 어저께 밥 먹은 게 답답한데 속이? 이런 끊임없이 생각이 이렇게 그 앞에 것과 이어지지 않고 그럼 새롭게 뭔가 막 끊임없이 생겨나요. 그죠? 어떤 때는 아주 단절적으로. 이게 정신입니다. 신체는 어떤가? 대수로 반복하고 있어요. 아침에 내 몸이나 지금의 내 몸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물론 다를 거예요. 그죠? 내가 먹은 만큼, 내가 호흡하는 만큼, 그렇죠? 내가 운동하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 뭔가 달라져요. 설령 내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다 하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어, 사실은. 그렇죠? 세포 수준으로 가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몸은 저거 전체로 보면 안정되어 있죠. 생각에 비해서.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것, 이거를 물질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칠판, 대단히 안정되어 있죠. 우리 몸보다 더 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무기물이라 그런 건 말이죠.
이건 반감기가 수백 년, 수천 년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상당히 그 속도가 느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래 걸린단 말이죠. 이거는 그만큼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불변한 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는 물질이라 부르는데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럼 정신과 물질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그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같다. 본질적으로 하나하나 현실적 계기, 현실적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같다. 그런데 물질을 구성하는 현실적 존재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뭡니까? 반복적이단 말이죠. 그런데 정신을 구성하는 쪽으로 올수록 이것들은 변이해서 훨씬 더 활발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도의 문제이지 본적 특성이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정신을 구성하는 계기, 물질을 구성하는 계기들은 물론 물리적 파악을 가져요. 앞에 거를 반복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정신을 구성하는 계기도 당연히 물리적 파악을 가져요. 그러니까 정신을 구성하는 계기들도 물리적 파악과 개념적 파악을 갖고 개념적 파악을 가지며 물질을 구성하는 계기들도 물리적 파악과 개념적 파악을 가져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놈들은 물리적 파악보다는 개념적 파악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적 존재의 계기들은 개념적 파악보다 물리적 파악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거예요. 반복적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동일성이.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파악과 개념적 할 때 물리적 개념적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에 통하는 말입니다. 모든 존재를 분석할 때 쓰는 보편적인 개념, 곧 범주입니다. 그런데 물질 정신이라고 하는 건 화이트가 존재를 분석할 때 말은 쓰지 않아요. 저거는 설명되어야 할 개념이지 남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해서 해명해야 될 존재이지 이 표현들은 남을 설명해 줄 개념이 아니다. 도구적 개념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물질은 물리적 파악이 지배적이면서 개념적 파악이 작용이 미미한 그런 존재를 물질이라 부른다. 정신은 그와 반대로 개념적 파악이 훨씬 더 왕성하고 물리적 파악이 덜 지배적인 그런 계기들의 집합을 정신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념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객체를 객체라는 원초적인 형이상학적 성격에 있어서 느끼는 것, 즉 과정에 실현될 결정자가 될 수 있는 영원한 객체의 능력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내재성과 초월성은 객체의 특징이다. 즉 객체는 실현된 결정자로서 내재적이요 결정할 능력으로서 초월적이다. 그리고 이 두 역할에 있어서 그것은 자기 이외의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이트헤드의 그 텍스트를 보면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적 느낌이란 뭘 느끼는 거예요? 영원한 객체를 그 자체로 느끼는 거란 말이죠. 원초적인 형이사 성격, 그러니까 그 순수한 가능태로서 느끼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정에 실현된 결정자가 될 수 있는 영원한 객체의 능력, 순수한 가능태로서의 영원한 객체를 느끼는 것, 이거를 개념적 느낌이라고 그런다. 결정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느낄 때 그걸 영원한 객체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적 느낌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내재성과 초월성은 객체의 특징이다. 내재성과 초월성이라는 건 내재성은 현실적 계기의 합생 속에 생성 속에 들어와 있을 때 현실태에 들어와 있을 때 내재한다 그러고 그 자체로 가능성으로 존재할 때 이걸 초월한다 그래요. 아까 내가 그림 그렸었죠. 위에 가능성의 영역이 있고 현실태 영역이 있다. 초월했을 때 일반적 순수한 가능태로서 개방성이 있다. 미결정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들어오면 결정된다. 그래서 결정성을 통해서 내재하고 그 일반성을 통해서 초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결정성을 통해서. 그 다음은 즉 객체는 실현될 결정자로서 내재적이다. 그러니까 실현되는 결정자로서. 실현되어서 특정한 현실적 존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재적인 거죠. 결정할 능력, 아직 가능성으로서만 있어요. 그때는 초월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가능태로서 영원한 객체는 초월적이요. 실현된 가능성으로서의 현실적 영원한 객체는 내재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역할에서 그것은 자기 이외의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두 역할은 내재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객체와 초월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객체, 영원한 객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객체라고 할 수 있겠다. 내재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 속에 실현되어 있다는 것이고, 초월한다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와 초월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현실 속에 구현되어 있느냐, 다만 구현될 가능성으로서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상에서 객체라는 말보다 객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뜻일까요? 객체와 객관. 그렇죠. 객체란 말 잘 안 쓰죠. 주체라는 말은 쓰지만. 어쨌든 좋은 질문입니다. 초심자들에게는 궁금한 사항일 수 있어요. 충분히. 객체, 객관. 객체는 항상 대비된다 그랬죠. 철학 용어는 주체와 대비됩니다. 객관은 주관과 대비되죠.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문맥으로 말하면 이건 전체론적 표현이고 인신론적 표현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어떤 두 존재가 관계를 맺을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걸 주체,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걸 객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서 저 카메라를 쳐다봐요. 저 카메라는 나에 의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나는 적극적이고 저 친구는 소극적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뭘 먹어요. 그 먹는 음식은 소극적이에요. 나의 선택받아서 먹힐 뿐이에요. 내가 그걸 선택해서 먹는 거지. 그럴 때 그 먹히는 존재, 그 객체고, 먹는 존재 주체입니다. 굳이 이 의미에서 좀 쉽게 말하자면. 그럼 객관 주관은 뭐냐? 객관은 한자 그대로 하면 객이 보는 것. 그러니까 나가 아닌 타자가 보는 것. 다른 사람, 타자. 다른 사람. 정하면 타자가 다른 사람들이 본다 할 때 객관. 주관은 나, 주체, 주관. 나가 또는 자가 본다. 내가 본다 말이죠. 그럼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있는데 말이죠. 그걸 여러 사람이 보고 이건 A야 라고 하면 이건 객관입니다. 물론 이건 이 다양한 주관에 대해서 상대어예요. 다양한 주관들이 모여서 이 객관을 A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 객관입니다. 반대로 주관은 이걸 봉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걸 A라고 하지만 내가 보고 이건 B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주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상을 볼 때 내가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강조되면 주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사태가 여럿에 의해서 결정되면 객관이고, 특정 소수 또는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면 주관적인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관과 객관은 양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방에 등이 몇 개 켜져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세부만 알 수 있죠. 그래서 다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12개 켜져 있어. 객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셔. 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동의 안 할 수 있죠.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좀 어두워 보이는데 근데 잘 안 보여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사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달라지죠. 주관은 그러니까 소수 특정인 또는 개체, 개인이 볼 때 그 보여진 바의 대상적 사태, 그걸 주관. 흔히 여기다가 무슨 주관적 이런 표현 쓰죠. 객관적. 이거 글자 그대로 객손님이 본다, 주인이 본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우리는 오브젝티브, 서브젝티브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객관에 달려 있는 것, 주관에 달려 있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걸 정확한 의미로 더 엮어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보아서 다 인정하는 것은 객관적 사태이고, 그렇지 못하면 주관적 사태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이 항상 진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봐서 동의했다고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옛날에 말이죠. 프톨레마이오스 시절에 말이죠. 우주는 지구가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땅은 움직이지 않아 하는 게 객관적 진리였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나 후일 갈릴레오가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 그 당시 주관이었어, 그거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거 주관적 사건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바뀌었죠, 이제 와서는. 그런 겁니다. 주관 객관은 참 거짓과는 무관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 따라서 주관 객관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주관 객관은 인식론적 문맥에서 누가 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걸 결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편이다. 그렇죠? 주체 객체는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표현이고.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저거는 나중에 주체 객체는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현실적 존재, 만약에 저 같은 경우 현실적 존재라면은 결국 영원한 객체들이 복합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복합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강한 표현이고, 왜냐하면 그 영원한 객체들을 구현하는 힘이 있거든요. 힘. 영원한 객체들이 마냥 뭐 이런 거예요. 빨강, 파랑, 노랑, 뭐 단맛, 신맛, 구형, 뭐 등등. 이런 영원한 객체들이 이렇게 얽혀서 결합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뭘 규정할 수 있어요. 사과 같은 게 예를 들면 좀 억지스럽지만 사과라고 하는 놈은 이런 여러 특성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과는 이런 것이 전부냐? 그건 아니죠. 이것들을 결부시킨 사과 나름의 어떤 힘이 있어요. 힘, 내재적인 힘,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현. 이런 형식들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고가 무엇이냐 물으면 이런 식의 이런 영원한 객체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러나 사과 그 자체를 존재론적으로 이것에 그럼 이것이 환원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냐? 단순히 성질들의 집합에 불과하냐? 사과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객체들의 집합에 불과한 거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구현하는 힘이 현실적 존재 속에는 있다. 이걸 우리는 아마 한 4, 5주 후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게 될 겁니다. 예.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실 계획인가요? 오늘은 이제 영원한 객체에 대한 느낌, 이걸 이제 현실적 존재에 대한 느낌과 구별해서 개념적 느낌이라 부른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의 순서를 따라서 아마 그다음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개념적 느낌을 통해 이 현실 속에 구현됐을 때 정확히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이건 뭐 단순히 그 현실적 존재를 특정한 존재의 성격의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그 이상의 기능을. 아마 그런 기능들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그런 텍스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